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오등석입니다. 자, 상징으로 보는 여행, 이집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투탕카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보면 그 머리 위쪽에 두 마리의 동물 형상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징 해설 중에 가장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머리 위에 있는 코브라하고 이 독수리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상징이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이 어떤 상징을 만들 때는 그 내용이 워낙 깊은데 그냥 단순히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상징이기 때문에 갖다 놨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들, 이집트의 왕들은 뭐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신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처를 하는데 혹시 동양의 천자의 사상인, 그러니까 신의 아들의 사상인 그런 용복 문화를 차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코브라고 왼쪽에 있는 게 독수리의 머리 모양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집트는요, 이 고대 이집트를 지나고 나서 약 한 1200년 가량 기억 상실증에 걸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의 원래 문자는 이제 상형 문자죠. 이 신성 문자라고 합니다. 히에로글리프스. 근데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1200년 동안 사라져버린 시대가 있는데 자, 이것을 알려면 이집트 역사 또 잠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 아주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가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삼각주 있는 쪽에 하류. 그래서 저쪽을 이제 하이집트 이렇게 부르고요.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는 나일강 상류이기 때문에 이제 상이집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라미드와 파피루스를 이제 상징으로 하고 있죠.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파피루스는 뭐냐면 나무인데 그 껍질을 이용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식물인데 이게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 도시가 기자, 멤피스 또는 뭐 사카라 이런 지역이고요. 또 그쪽이 피라미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잘 살다가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이 들어와요. 이집트를 잘 보시면 왼쪽으로 지금 저 지도에서 보면 왼쪽으로 한 수천 킬로미터 사막입니다. 누가 들어올 일이 없죠. 예, 물도 없는데. 저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사막이 한 200km 정도 되어 있다가 이제 홍해를 만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남쪽도 사막이고 뭐 남쪽은 이제 사람이 살아서 이집트보다 이제 조금 못 사는 조금 이제 미개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침범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이집트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지금 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쪽 방향이죠. 그쪽만 잘 지키면 이집트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결국은 침입해 들어옵니다. 힉소스라는 이 전차 기마군단이죠. 전차라는 게 뭐냐면 수레바퀴 위에 타고 말이 끄는 수레바퀴죠. 거기에 타고 이렇게 활을 쏘는 그런 민족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만큼 고대 이집트의 절반 이상을 정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원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지금 룩소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도였고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쪽이 내려와서 결국은 이쪽에서부터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데 그 신왕국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힉소스도 쫓아내고요. 자, 그리고 암굴 무덤을 만든 다음에 이제 신전을 많이 만들죠. 외부의 적을 무찌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 뿐만 아니고 그 지방신에 대한 신전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의 상징은 연꽃이에요. 그 연꽃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도통문화 아니면 이제 뭔가 이 흙 속에 있으면서 피어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하여튼 왜 연꽃을 했는지 굉장히 독특하죠. 연꽃은 우리 동양적인 생각으로 보면 다시 이제 환생을 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은 이거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다시 합치는데 원래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왕관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상징이 두 왕관을 합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두 개의 왕관을 합친 모습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집니다.
사실 상 이집트, 하 이집트를 합친 거는 이집트 왕조 초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한 5,000년 전, 5,000년 전부터 이제 합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분리되다가 다시 합쳐지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몇 번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관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이제 오른쪽이 이제 합쳐진 이제 왕관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를 통해서 간략하게 그 상이집트, 하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고대 이집트는요 2,600년 동안 30개의 왕조, 295명의 왕이 존재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고왕국, 중왕국,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인 신왕국. 그 중왕국 말기에 이제 힉소스가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때 들어올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에 많이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기 왕국이 있고요. 후기 왕국을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이집트는 완전히 그 외세의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배달국이 이집트 역사보다 더 위쪽에 존재를 해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후기 왕국 이후에 약 2,300년 동안 이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죠. 예,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이 돼서야 독립된 이제 국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지배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받았냐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이제 그리스가 들어옵니다. 프톨레미 왕조라 그래서, 그 프톨레미는 누구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장군이었는데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의 왕가를 이루죠. 그래서 밑으로 쭉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옵니다. 로마. 근데 이제 로마의 마지막에 동로마 소로마 할 때 그 로마의 마지막쯤에 되면서 이제 비단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로마가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왕이 되고 서로마 제국의 왕이 되는 테오도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다신교 금지법이 내리죠. 뭐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그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점점 없어지다가 이 7세기 아랍이 이집트에 딱 들어오면서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한 1200년 동안 이집트의 역사 문화를 해설하거나 뭐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러 올 때까지 아무도 없었죠. 자, 요 그 2300년 동안 이집트가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부분을 살짝만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후기 왕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잠시 이렇게 회복이 됐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하는데, 이집트의 문화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해서 그냥 그거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게끔 하죠. 그다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집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신전을 만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언어를 이제 그리스 언어를 쓰게 하죠. 물론 신성 문자, 상형 문자는 그대로 쓰게 하면서 그 로마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비잔틴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만든 다음에 다신교를 금지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교는 완전히 금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식 스타일에 뭐든지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와버린 거죠. 그다음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이제 로마의 법전을 만들고,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소피아 대성당, 뭐 엄청난 성당을 만든 사람이죠. 그걸 딱 만들고 나서 더 이상 신전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신전 공사도 다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런 다음에 아랍이 들어오면서 이집트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신전은 여기까지 그냥 계속 만들어요. 그 전에도 신전 만들다가 그리스 시대에서 비잔틴까지 만들다가 유스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안 만들고 2,300년 동안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당하는데, 자, 이게 아랍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나폴레옹 군대가 그 저쪽 나일강 하구 쪽에서 작전을 하다가, 여기 로제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로제타 왼쪽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원래 이 나일강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굉장히 번창하다가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강이 안 흘러요. 강이 로제타 쪽으로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때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로제타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멤피스 쪽에 있었던 어떤 그 신전의 비석이 그
그 로제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제타석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이 돌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국 런던에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이걸 딱 갖다 놔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길게 하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맨 위에가 이집트 원래 오리지널 그 신성 문자, 상형 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 문자예요. 이집트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민중 문자, 민용 문자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문자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 거죠. 이게 발견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가 발견이 되면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스 문자로 쓰여진 게 발견이 되면서 이것만 번역을 하면 이집트의 역사나 이집트의 문화, 문명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달려듭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은 언어 천재인 프랑스의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이걸 완벽하게 해석해가지고 드디어 이집트의 문명이 이제 서광을 비치기 시작을 한 거죠. 기억 상실에서 이제 기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큰 비석이었었는데 요만큼 잘리고 요만큼 남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의 프톨레미 5세 황제에게 일반인들이 감사하다는 이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기원전 한 169년 정도 되는 그때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온갖 상형 문자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 멋있긴 하지만 답답하거든요. 저게 뭔지 모르고 저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저렇게 아주 길게 썼을까. 가는 데마다 이런 거예요. 신전이 됐든 무덤이 됐든 어디 뭐 피라미드의 장소가 됐든 이거를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이집트학이라는 이집톨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이집톨로지가 형성이 된 게 아니고요. 뭐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까지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달라붙어서 이집트의 문명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속에 이집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물론 이제 고고학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고고학자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 벨기에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팀을 모아서 이걸 다 이제 발굴을 하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증거를 다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제가 이집트 하면은 옛날부터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이집트 여행 가기 전에는 모세 이야기거든요. 그냥 아주 판타지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홍해를 쫙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고 사람들이 그냥 와 하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가지고 야 진짜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나 있었으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이집트 탈출 이야기하고요, 그 홍해가 갈랐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탈출하기 전에 그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 데려갈 테니 줘라 했는데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제 여호와 신이 그 노여움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 밝혀내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성서의 뿌리라는 책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잘 나와 있고요. 미니식 박사님이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책을 250권 이상 쓰신 분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제 모세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선 모세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그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를 살짝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행적과 완전히 똑같은 인물이 사실 수메르 문명 시대에 나오거든요. 자, 초기 왕조는
있었고요. 이때 길가메시라는 인물이 나오고 두 번째 아카드 제국 이제 셈족이죠. 셈족의 아이가 이제 사르고 왕이 되는데 이때 바구니에 담겨 유프라테스 강에 떠내려간 전설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도 똑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집트 나중에 왕자가 되잖아요. 예. 그다음 우루 사망족 이렇게 내려가고 하여튼 이렇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아시리아, 시나세리아, 바빌로니아, 시타이트 제국이 나오고 신바빌로니아가 나오는데 그때 네부갓네자르 2세 공중정원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도 나오죠.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키루스 대왕도 사르곤하고 똑같은 그 출생의 과정을 가집니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바로 이런 과정이죠. 자, 모세하고 사르곤 1세하고 어떤 출생의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신전 의사자였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제례 담당 레위 지파였습니다. 사르곤 1세의 탄생을 숨겨야 했고요. 마찬가지 모세도 탄생을 숨겨요. 왜냐하면 신전의 여사제는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처녀로서 죽어야 돼요. 이게 로마 시대에도 넘어가면서 계속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애를 낳았는데 결국은 이제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를 그 쌍둥이 형제를 낳고 이 쌍둥이 형제가 이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갈대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아이를 넣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띄우고 저쪽은 여기는 이제 나일 강에 띄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요. 근데 사르곤 1세가 이제 원조죠. 원조. 예. 그러니까 이스타르 여신이 후원자였고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가 후원을 합니다. 아버지가 산신을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신을 산에서 이제 알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국을 이끄는 지도자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 뭐 이런 내용. 이게 완전히 복사판이죠. 완전히 복사판. 그 더 재미난 것은 이제 파라오의 공주가 후원자로 나와가지고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딱 건졌는데 얘가 그 유대인이 노예의 아이이기 때문에 노예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인 모세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주가 나일강변에 모욕을 하러 왔다가 바구니에 있는 아이를 건져서 이거 노예네. 그럼 노예 아이의 이름인 모세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모순이 나오거든요. 나일강은 흙탕물이에요. 지금도 흙탕물이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일강을 사용하려면 모욕을 하려면 모래를 투과시키거나 아니면 샘물에서 나온 물을 갖고 모욕을 하고 거기에 샘물을 먹었습니다. 모래를 투과해서 진흙을 걸러내고 이제 마시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공주가 이제 나일강에서 모욕했다는 그런 모순이 나오고요. 더 재미난 것은 파라오의 왕자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노예 아이인 것을 알고 노예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라는 이름 굉장히 흔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에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 이전에 이집트 이야기할 때 투트모세 3세 있었어요. 아흐모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투트모세 하면 투트의 아들, 아흐모세 하면 아흐의 아들, 람세스 하면 라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라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이런 뜻인데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뜻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유일신교를 만들어서 이 탈출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모세의 원형을 학자들은 바로 이 아크나톤이라고 합니다. 아멘호테프 4세죠. 아크나톤. 그러니까 아텐이라는 태양신의 빛이라는 의미도 쓰이고 있고요. 또는 이제 태양신에게 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아주 그냥 가슴 여자처럼 젖가슴이 나오고 얼굴이 말처럼 길쭉하고 엉덩이가 펑퍼짐하고 해서 원래 진짜 저런 식이었나. 저 사람은 좀 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있는 모습을 그대로 했다. 사실 근친이 많았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아케나톤. 그러니까 이집트 수천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다신을 섬겼거든요. 뭐 악어의 신, 하마의 신, 뱀의 신 뭐부터 해가지고 하늘의 태양신부터 해서 달의 신, 뭐 물의 신, 뭐 수천의 신을 섬겼는데 이 사람은 유일신,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 전에 이제 나오죠. 왜냐하면 신왕조 시대에 여자 파라오가 나오죠. 예, 하첵수트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자신의 조카를 양자로 이렇게 데려다 키웁니다. 그 조카가 투투모세 3세죠. 근데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하는 이런 싸움을 이제 하는데 그 판결을 신전에 있는 사제들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허가를 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갑자기 막 돈도 많이 생기고 파라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그 전리품들이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이런 걸 막 갖다 주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그 사제가 어떻게 보면은 귀족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제 파라오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제 필요 없다. 유일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유일신 태양신 교를 만들어서 수도도 옮기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 사람이거든요. 예. 그때 이 사람이 유일신교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남기는데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문을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인들이여 너희들이 신 주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이거를 유일신 아톤 기도문에서 차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멘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아멘호테프를 그 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집트 학자 유명한 아메드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모세는 아케나톤이다. 아케나톤이 모세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단정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우상금지 조항은 아톤 신앙에서만 발견이 된다 이거죠. 다른 데는 전혀 발견이 안 되고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하는데 거기 보면 우상금지 조항이 나오는데 이게 아톤 신앙에서는 유일하게 발견이 된다. 다른 데는 안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아톤은 히브리어로 아돈인데 이 아도니아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주 하나님할 때 주로 번역이 된다. 이런 간단한 예만 들어도 모세는 아크나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어느 곳에 존재하지 않는 유대인 이집트 탈출기예요. 그 모세가 언제 이집트를 탈출했냐라고 했을 때 그 왕 시기를 지정을 한 게 있어요. 피람세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서 히브리 노예들을 막 부렸는데 그 이집트 어떤 기록에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떤 물을 건넜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밖에서 이주해온 것이 아니다. 출애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10가지 재앙이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고 막 개구리가 막 나오고 막 물이 썩고 사람들이 막 병 걸리고 장남이 죽고.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과연 그 10가지의 자연재해를 어떻게 일어났냐, 이 산토리니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가 있는데 650km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화산재로 인해서 묻힌 그 산토리니의 아키로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적입니다.